자,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방탈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탈출과 함께하는 방탈출 라이브 스트리밍 토크쇼 방탈캐스트입니다. 방탈출 이야기만 해도 즐거우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방탈출에 대한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고품격 방탈출 라디오 방탈캐스트에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BGM 좋아하시는데요? 이거 생각 틀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제이씨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고정 게스트 샤이리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탈캐스트를 요번에 진행하면서 저번 주에 진행하면서 이제 한 주가 굉장히 훌쩍 갔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아서 이 정도의 관심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였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굉장히 관심이 현저하게 적네요. 그래서 예, 굉장히 다행입니다. 오히려 편한 분위기에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게 편안한 분위기. 네, 편한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어떤 방탈캐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수용을 해서 저희가 대부분이 아니죠. 사실 이제 전달하려는 내용은 비슷한데 형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초반부 시간을 최대한 팍 줄여서, 소식 부분을, 최대한, 이제 안 보이도록, 이제 안 들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네, 바로 들어가서, 분량을 줄였다. 네, 분량을 최대한 줄여놨고, 소식 부분에 대한 분량을 최대한 줄여놨고,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지는, 테마에 대한 내용들, 혹은 테마나 매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늘려놨고요. 이제 1시간 반 정도로, 정규적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어김없이 이제 소식 같은 거를 전달을 드릴 건데, 이제 소식을 좀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주간 브리핑이라고 좀 명명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하고 셰리님한테 약간 물어보는 방식으로. BGM은 없나요? 네, BGM은 딱히 없습니다. 주간 브리핑도 이제 BGM을 넣어야 되나요?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코너마다 뭐 BGM을 넣는 거 나쁘지 않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오늘은 이제 방탈캐스트 2화 비트포비아 2악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비트포비아에서 오픈한 지 이제 1년 남짓한 비트포비아 체인의 신규 테마 던전의 두 테마를 이제 예로 들면서 기존의 테마와 어느 정도 비교하면서 비트포비아 체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비트포비아에 관한 내용은 샤이리니님께서 담당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이제 테마 분석은 저와 이제 어느 정도 반반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주간 브리핑에서 한 주간 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방탈캐스트에 대한 어떤 반응. 샤리님 어떠셨나요? 주위에서 약간 어떤 반응이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되게. 주변에서 이제 그 주된 반응은 약간 좀 방송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뭐 재밌게 봐줬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 반반이었어. 그러니까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방송 재미없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대부분 이제 저랑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방송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시도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그냥 캠을 갖다 놓고 뭐 컨텐츠를 짜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컨텐츠 제안을 한 5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세어보니까. 근데 뭐 좋네요. 네,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예정이라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뭐 이제 뭐 방망이를 비롯해서 저한테 이제 익명으로 보통 카톡을 이제 주신 분들은 이제 원색적인 비난도 섞여 있었고요. 이제 이제 방탈 이제 방출되기와의 약간 비교 행위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릴 내용은 방출되기랑 정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뭐 꾸준히 하면 할수록 분명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여튼 그리고 그렇고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약간 좀 그래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 진행 같은 게 스무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피드백은 정말 열심히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점, 피드백을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점, 제 이제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을 저쪽에다가 이제 대부분 카톡방에서 오신 분들 일 테니까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커뮤니티에 올려도 제가 다 봅니다. 네. 혜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가 좀 문제라고 들었었는데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배송을 시켜서 네. 네, 그 마이크가 사실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마이크니까 그 방송용 마이크라고 쳐가지고 찾은 거니까 이게 그래도 좀 음질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네. 지금도 이제 나름 새로 산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PC방은 아닌 것 같아서. PC방. 저번에 굉장한 일이 있었죠. 예, 여튼. 예. 옆자리에 화가 많으신 분이 앉으셔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녹음본으로 들으니까 되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뭔가.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헤드폰을 끼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헤드폰을 뚫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는 제가 뭘 잘못 듣고 있나 했는데, 보니까 옆자리도 아니었어요. 한 3칸 정도 떨어진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그렇습니다. 네. 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방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방탈캐스트를 켜놓고 이제 딴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만 이제 흘러나와도 좀 재밌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일단, 샤리니님은 저번 주에 뭐 하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 방탈출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역시. 현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네요. 저번 주에 네. 제가 전라도 원정을 다녀와가지고 천안, 전주, 광주를 순서대로 찍고 왔는데 네. 그 외에 저번 주에 무엇을 했냐 하면은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탈출을 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전방 이제 전국 방탈출 컨텐츠를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수요일부터 약간 모든 일들이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때문인가 약간 싶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좋은 방들을 많이 하고 와서 이제 방탈캐스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게스트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게스트를 이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방송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목소리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아쉽게도 좀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식 모집으로 좀 전환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송의 어느 정도 이제 활기를 위해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그리고 이제 많은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했는데
쭉 읽어드리자면 이제 미드나잇점의 팩토리엠, 그리고 루멜 리스케이프 트레저 헌터, 그리고 강래기의 3호점에서 이제 마지막 테마 크리처가 나왔고요. 이제 비포 대학로도 이제 리뉴얼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제로월드 신규 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입간판으로 또 공개가 됐고, 이제 레드탭이 제작한 이제 샬록의 테마, 거짓말 귀신이 산다 두 테마가 또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룸즈의 아이돌 남친도 있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규 테마가 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나 이제 아이돌 남친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아이돌 남친 평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떤 평들이 있나요? 대구 톡방에서 요거 좀 많이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대구에서만 방탈출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간 브리핑을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테마 얘기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시간 분배를 정확하게, 아마추어 같이 않지. 이제 아마추어 같이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가지고 아마추어 같이는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비트포비아 2악장, 비트포비아의 테마들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던전 같은 이제 어떤 세분화된 약간 그런 방탈출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체인 중 하나인데, 이 체인이 어떻게 이제 두 번째 걸음을 이제 하게 되었나. 사실 두 번째 걸음은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히든 캐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네, 뭐 그런데 이제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던전이 좀 크지 않나 싶어서 이제 던전의 테마들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방탈출 처음 한다 그러면은 항상 던전을 좀 추천을 하곤 해요. 그렇죠. 저도 정말 그 주변에서 방탈출 이제 막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매번 던전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강남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그냥 방탈출 많이 안 해봤는데 뭐 재밌는데 추천해달라 하면은 거의 1순위로 나오는 곳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던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별거 없어도 비주얼이 일단 좋으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임팩트가 될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렇다고 던전이 막 내용이 없는 건 또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냥 쉽고 크고 아름다운 테마가 아니라 이제 그냥 그 매니아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초보자들과 매니아들 모두가 이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테마들을 만드는 곳이 아닌가. 네, 그렇군요. 일단은 샤이리님께서 어느 정도 준비해 오신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포비아 체인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던전이란 테마를 또 기획을 하게 되었나까지 네, 간략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포비아라고 하면은 정말 1세대부터 있었던 매장이죠.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2015년, 2016년 이 시절부터 있었던 체인인데, 네. 제가 처음으로 방탈출을 했던 게 이제 2016년인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포비아랑 서이룸은, 그러니까 비트포비아가 서이룸이랑 약간 양강체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당시에는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그때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느끼기로는 비트포비아가 서이룸, 그러니까 비트포비아랑 서이룸이 이제 약간 방탈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 지금의 약간 넥스테이션이나 셜록 홈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식하기로는 이 서이룸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키스케이프?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이룸은 기본적으로 테마 수가 적거든요.
대신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네. 테마 하나하나가 되게 좀 크고 재밌고 그런 느낌이었고, 비트포비아가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넥스트 에디션이나 셜록 홈즈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지점 수도 많고 이제 테마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음,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테마들이 그 상당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비트포비아 테마들이. 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테마들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다른 매장에서 나오던 테마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그 지금 가도 괜찮은 뭐 룸 ESC라던가 그런 약간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매장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매장들은 조금 그러니까 문제들도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 확실히 다른 어떤, 1세대라,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방탈출에서 문제 외적인 어떤 요소들에 신경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그냥 만약에 뭐 살인마 테마다라고 하면은 벽에 피칠갑 좀 해놓고 뭐 팔다리 몇 개 잘라놓고 그 정도가 다였고, 아니면 뭐 막 요원 테마다라고 하면은 그냥 007 가방 입고 뭐 그냥 뭐 철창 좀 있고 그게 다였고, 그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매장들은 그 문제로 승부를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가장 원시적인 포맷에서 크게 벗어나는 매장들이 많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비트포비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제일 큰 체인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었죠. 그 테마들을 갖고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히든 퀘스트나 탐정학원 뭐 이런 방탈출의 틀을 깨는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든 퀘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나온 75분짜리 테마거든요. 그리고 이 야외에서 네네. 뭔가를 한다는 것도 거의 최초였고, 그리고 탐정학원 같은 경우도 이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탐정학원이랑 제가 알기로는 국수당 정도? 이렇게 정말 이 매니아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그 방탈출계의 큰 이벤트가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비트포비아가 이런 컨텐츠들을 주도를 해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네. 그, 약간 이런 거에서 저는 약간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그 책임 의식 같은 거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방탈출 문화가 있었다면은 이제 비트포비아를 중심으로 좀, 굴러갔을 확률이 크네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지금의 케이스케이프가 칭찬을 다 들으면서 어 약간 방탈출 테마만 뽑아놓고 이제 소통을 잘 안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서 이름이 있었다면 이제 비트포비아는 좀 더 외적으로 진출을 많이 한 거군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 히든 퀘스트나 탐정학원 말고도 이 방탈출 내적으로 그냥 테마들만 봤을 때도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테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 신노년점의 화이트데이 같은 화이트데이. 테마는 제이씨님이 아직 안 해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신노년점 화이트데이 같은 테마는 그 방탈출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다 뭐 인테리어나 문제 그런 걸로 승부를 많이 봤었다면은, 이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는 이 방탈출에서 연출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를 음, 보여준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공포 그러니까 테마의 어떻게, 좀 조상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그쵸. 이 네. 화이트데이는 정말로 이 공포 연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네. 당시에 화이트데이를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이트데이가 지금은 테마가 하나인데, 당시에는 구관, 신관이라고 해서 테마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게다가 그때 이게, 그리고 그때 무슨
화이트데이 이걸 게임을 만든 회사랑 뭐 제휴를 해가지고 최초로 게임이랑 제휴한 방탈출이다 뭐 그런 타이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그렇게 제휴가 이루어진 다음에 테마가 나온 건가요? 네, 오, 화이트데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저작권 클리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테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듣네요. 저는 그냥 이제 비트포비아에서 갖다 쓴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그게 아니에요. 그 약간 콜라보를 한 느낌이에요. 그 아, 채팅에서는 아, 아, 신노년 비포 사장님이 게임 회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군요. 이거는 처음 알았네요. 네, 뭐 이런 뭐, 내용이 있으면은 자주자주 이제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네, 새로 알아가고 뭐 여기 계신 분도 알아가고 좋은 거니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 네, 그때 이제 제가 당시에 화이트데이를 했을 때 얘기를 마저 드리자면은 제가 네네. 구관을 실패를 했는데 네. 이게 정말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테마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냥 무서워가지고 실패를 한 테마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 네네. 처음으로 방탈출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공포 테마라고 해봤자 그냥 조명이 빨갛고 벽에 피가 묻어있고 이 정도가 전부라서 무섭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화이트데이에서 그 연출을 한 대 얻어맞고 나서는 와 이게 진짜 방탈출이라는 콘텐츠가 진짜 무서울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당시에는 진짜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탈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뭘 할, 삑딱함을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느껴보신 거군요. 이제. 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가 나에게 어떤 큰 겁을 주지 않을까, 큰 무서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좀 쫄이 되지 않았나 아, 하는 화이트데이 또 되게 이 노트 할 만한 테마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신노전점에 낯선 가족이란 테마가 있는데 네네. 이 테마도 지금 가면은 되게 좀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마가 되게 독특한 요소가 하나 있거든요. 이 테마만의 독특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요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모든 테마들의 오픈 일자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런 요소를 도입한 게 이 테마 이 테마 이전에 이런 요소를 도입한 테마를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요소가 몰입감을 되게 높여주고 되게 독특하면서도 재밌는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낯선 가족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방탈출적으로 특이한 시도였다. 그리고 지금은 폐업한 강남점의 로즈레드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도 되게 독특했어요. 이 테마는 제 기억으로는 장치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예, 그렇죠. 네네. 장치도 활용을 했었고 이 복층 활용도 되게 신선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시에 방탈출을 막 엄청 많이 해본 게 아니긴 한데 그 복층을 약간 효과적으로 쓴 테마를 처음 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음, 본 게 로즈레드였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져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 지금은 또 좋은 게 생겼으니까 뭐 약간 좋은 아, 게 그쵸. 좋은 더, 거라고. 더 네. 좋은 게, 더 좋은 게 생겼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이제 피트포비아가 이렇게 2015년 10월에 홍대점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제가 그 방탈 위키에서 찾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피트포비아는 어떻게 보면 이 오픈을 처음 했을 때부터 점점 이 지점을 되게 빠르게 늘려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의 한 달에, 한두 달에 한 지점씩 계속 오픈을 하는 식으로 지점을 많이 늘려왔는데, 네. 피트포비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위치에 대한 그 책임 의식을 갖고, 그리고 매니아들도 많이 챙겨주는 그런 좋은 체인이 아니었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초순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비트포비아가 예전 같은 위상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음, 당시에 저의 느낌은 한 2018년도 초순쯤 됐을 때는 그때 막 뜨기 시작했던 매장들이 이제 마스터키랑 그, 그러니까 지금의 마스터키라기보다는 이 옛날에 넥스트 에디션과 한 몸이었을 때의 그 마스터키랑 키스케이프가 당시에 이제 확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마스터키, 그러니까 현재는 넥스트 에디션 건대 1호점이 된 그 마스터키 건대점과 키스케이프 강남점, 그 월야의담과 살랑살랑 연구소가 있는 그까지 말라케짜나도 있는 그 키스케이프 강남점이 오픈을 하면서 네네. 이 두 체인이 확 그 주가가 높아졌죠. 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당시에 근데 당시에 이제 비트포비아를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그 이티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비트포비아가 이제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는데 이 두 매장, 그러니까 이 두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에 스타일의 차이가 되게 뚜렷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영점으로는 신림 분당, 서면, 그리고 이제 옛날 홍대점이랑 강남점 이 정도가 직영점이었고 나머지 매장들은 가맹점이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비트포비아의 그 가맹점들은 대부분 그뭐 얼마나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점주분들이 직접 테마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빌린 거군요. 예,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만든다던가.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방탈출 큰 체인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넥스테디션이나 그런 곳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믿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체인의 방탈출 제작 능력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체인에서 내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로컬 매장 같은 경우는 이게 검증을 할 방법이 없죠. 직접 가보지 음,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포비아란 이름을 믿고 갔다가, 저기서는 재밌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예, 그쵸. 그러니까 뭐 히든 퀘스트나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포비아에서 당시에 좋은 평을 받았던 매장들이 분당점이 있거든요. 네네. 분당점이랑 서면점 이 정도. 수원점도 꽤 괜찮았던 것 같고. 네네. 근데 하여튼 그 비트포비아 본사팀의 그 스타일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히든 퀘스트를 하고 나서 와 여기 진짜 괜찮다 하고 나서 어떤 되게 로컬한 비트포비아 매장을 가면은 갑자기 스타일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대점 같은 경우는 이 사장님이 직접 그러니까 점주님이 직접 제작을 하시는데 이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건대점이.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 대형 체인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엄청 독특하고 그 약간 오묘한 풍미의 테마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건대점이. 네네. 그러니까 전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 테마들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봉다리나 헤릭시2 이런 테마들을 보면은 이거는 약간 섣불리 그 우리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섣불리 방린이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뭐 봉다리를 방린이들에게 추천을 한다 이거는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렇죠. 그런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또 아직도 망치 두 개인가요? 봉다리가? 봉다리가 아마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망치 5개로 약간 그 강화를 하실 예정이라고 아, 들었어요. 그 아직도 2개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4, 5개는 4개 정도는 박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고 이제 뭐 또 비슷한 곳이 좀 있으면 문을 닫는 우리의 그 신촌 미포 신촌 미포. 비트포비아 신촌점 같은 경우도
되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19금 테마의 어떤 성지 같은 곳인데, 맞아요. 와, 또, 그 제가 뭐 약간 거기에다가 거기 가려고 이제 신촌 예약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거기 19금 테마, 29금 테마 해보자 하고 가면은 이제 또 가려고 하면은 이제 주위에서 또 말리고 약간 가려고 할 때마다 약간 말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쵸. 네,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했던 방탈출 19금 테마가 이제 더티 스노우였는데, 네네, 와, 근데 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센 테마일 거라고는 전혀 몰랐고, 네, 되게 네, 재밌게 했어요. 그때는. 그때 한 16년 한 9월이었나, 하여튼 2016년도에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는 그냥, 와, 그 뭐, 테마 나름 재밌네. 테마 뭐, 나름 재밌고, 뭐, 독특하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19금 테마들을 이제 그 다음에도 한 번씩 갔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음, 이 19금력이 너무 약해서, 여긴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비트포비아의 그 실린 비포의 그 섹스 어필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네네, 그런 테마들을 하고 나면은, 여기는 뭐, 뭔가 소재는 좀 19금적이긴 한데, 이제 그냥 테마 안에 뭐, 성인 잡지랑 성인용품 좀 갖다 놓는다고 방탈출이 19금 테마가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나, 나중에야 방탈출을 이제 좀 더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이 더티스노를 되돌아봤을 때, 이 테마가 정말 강렬한 테마였구나. 아, 예, 확실히 그런 테마들이 좀 있긴 하죠. 이제 나중에 봤을 때, 그거는 엄청난 것이었구나. 예, 그쵸.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운.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제가 16년 8월에 했더라고요. 더티스노를. 네네. 예, 그리고 지금은 더티스노가 되게 막 더럽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약간 소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당연히 뭐, 나름 신테마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그 더티스노의 어떤 컨셉과 그 스토리적인 그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시대를 많이 앞서간 테마가 아니었나. 저는 지금도 그 로마 정도를 제외하면은 더티 스노우랑 이제 비견될 만한 19금 테마는 없지 않나. 그만큼 그런 이제 생각인데, 신촌 비포가 좀 여러 그 다양한 테마를 이제 독자적으로 좀 구성을 했다는 거.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이 비트포비아에서 뭐 히든 퀘스트를 하고 아니면 뭐 좀 대중적으로 좋은 평을 받는 뭐 분당점 이런 데를 갔다 와가지고 여기 비트포비아 재밌네 하고 나서 그냥 뭐 집에서 가까운 다른 체인들을 갔는데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점주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는 곳들이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매장 간의 호불호 차이가 꽤 뚜렷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거대 체인의 매장이라기보다는 그 로컬 매장인데 상호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마스터키나 키스 같은 매장들에 비해서 대중적인 선호가 좀 약했죠. 왜냐면 이런 데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본사 직영팀이 제작을 맡기 때문에 마스터키나 키스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비슷한 퀄리티의 테마를 맛볼 수 있지만 비트포비아는 약간 그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이 대부분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매장들인데 네. 이 대규모 리뉴얼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17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5년에서 16년 사이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매장을 냈었는데, 네. 한 16년 하반기부터는 매장을 내는 빈도가 되게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6년 7월에 동성로점이 오픈을 했는데, 네네. 그 다음 매장이 이제 16년 12월에 서면점이랑 상수점이었고, 그 다음이 17년 4월에 신림점, 17년 6월에 분당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신매장이 이렇게 홍대 던전을 낼 때까지는 신매장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대충 히든 퀘스트 2가 나온 이후로는 이 신매장을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매장들인데도 불구하고 리뉴얼을 대규모로 한 경우도 거의 드물었고 새로운 지점을 내지도 않았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픈 당시로서는 꽤 재밌는 테마였을 수 있지만 그 이제 뭐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그때 재밌었던 테마여도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오래된 테마들을 갔을 때 이제 올드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은 아 비트포비아 히든 퀘스트 진짜 재밌고 이제 뭐 이번에 뭐 대학로 새로 리뉴얼된 테마 막 재밌고 어디 신노년 리뉴얼된 테마 재밌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비트포비아가 뭐 여기는 어디든 이제 믿고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음, 네,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비트포비아의 이 어떤 위상이 조금 위축되기 시작한 그런 시점에서 비트포비아가 전략을 이제 아예 변화시키죠. 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가맹을 많이 내면서 이제 조금 덩치를 불리는 느낌이었다면 그 홍대 던전을 오픈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완전 테마들 하나하나에다가 정성을 엄청 쏟아가지고 대신에 이제 가격도 비싸고 할인도 없고 그렇지만 테마는 프리미엄인 이런 전략으로 약간 브랜드 고급화를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비트포비아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던전이랑 미션 브레이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던전도 그렇고 미션 브레이크도 그렇고 둘 다 테마가 상당히 그러니까 개별 테마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이제 매니아든 초심자든 재밌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입문자가 하더라도 탈출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그런 테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어, 그렇군요. 일단, 던전까지의 약간 그런 길을 봤을 때, 이제 던전으로 이제 전환을 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자체를 아예 좀 이렇게 이제 발을 돌렸다라고 봐도 될 이제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뭐 그렇다면은 강남 던전도 나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음도 이제 약간 던전이 나올 거라고 약간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음, 아마 앞으로는 비트푸비아가 거의 이 던전과 미션 브레이크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히든 퀘스트도 이제 계획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히든 퀘스트도 이 어떤 늘 히든 퀘스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약간 더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언젠간 나오겠죠. 네, 그걸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던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던전에 갔을 때 이제 던전에 갔을 때 한 20방 정도였을 텐데 그때 갔을 때 당시에 약간 로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입구란 것도 되게 이상하고 이제 그쵸. 네, 던전은 정말 그 입장하기 전부터 조금 뭔가 의아함을 주는 네. 그런 게 있죠. 여기라고 하는 음, 저는 오히려 약간 그 홍대 건물들 보면은 약간 회색 외벽에 약간 그런 디자인을 좀 추구하는 자기만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이제 비트포비아 던전 내부에 들어오니까 아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약간 공사 짓다 마른 듯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아닌데 이제 해보고 나니까 약간 테마를 아예 그냥 다 짜놓고 남은 부분을 이제 복도화 시켜가지고 예, 이 로비랑 음, 대기실. 대기실이 정말 처참하죠. 약간 아, 그러니까 홍대 던전은 정말 저는 다 좋은데 대기실은 그래도 좀 더 네.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약간 강남 던전에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예, 어느 정도. 예, 강남 던전은 그래도 꽤 대기실이 그래도 홍대 던전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죠. 그래도 약간 그 홍대 던전의 그 외벽 같은 걸 보면은 그 테마의 외벽이죠. 사실 그게 보면은 이제 그 테마의 외벽 같은 거 보면 이제 층고가 엄청 높으니까 살짝 그 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 같은. 아, 그쵸. 그쵸. 약간 거기 서 있으면 이제 스포된다고 이제 뒤로 나가 있으라 그러고 약간. 나가라고. 네. 복도에서 대기하라고. 네. 제가 아, 듣기로는 예, 제 주위 분들도 약간 그런 식의 안내 멘트를 받았다고 해요. 그 직원분들한테서. 네, 그게 참 애매하죠. 저는 되게 추울 때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던전을 한 번은 여름에 가고 한 번은 겨울에 갔는데, 겨울에는 약간 그 복도로 나가 있으니까 좀 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쫓겨난 거 같고 약간. 네, 약간 여튼 뭐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테마에서 어떻게 또 적용을 했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던전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테마가 그냥 로비의 느낌을 지워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홍대 던전은 전체적으로 약간 첫 방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약간 그쵸. 이게 들어가고 나면 네. 기억이 안 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로비에 나갈 때까지도 이제 뭔가 기대감을 이제 한 테마 하고 나와서는 다음 테마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실 테마가 네. 좋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가 좋으면은 로비나 그런 요소들이 조금 더 잊혀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대신 테마가 네. 별로면은 테마가 별론데 로비도 별로다 하면 이제 약간 최악의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는. 매장 자체가 별로다. 예, 그런데 이제 홍던 같은 경우는 테마가 워낙 좋아서. 그리고 사실 그 복도도 네네. 이게 말이 복도지 꽤 잘 돼 있긴 해요. 거기 겨울에 가면 히터도, 그러니까 그 난로도 하나 갖다 주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대기실을 갖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정도의.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린 이제 다른 오늘의 직접적인 어떤 테마들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딱 적당한 시간대로 잘 잘라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다룰 테마는 일단 오늘 나는과 꿈의 공장이고요. 제가 이렇게 두 테마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이제 앞선 두 테마도 어떤 던전 자체로서 이제 던전의 출범이라는 충격을 줄 수는 있었지만은 내면의 얘기를 다루기에 뒤에 테마에 비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네. 그러니까 테마의 아쉬움보다는 이제 이야기거리의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다룰 만한 내용은 약간 압축해서 다루자면은 약간 세 테마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테마들이고 이제 뒤에 두 테마는 이제 꿈의 공장이랑 오늘날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후반부에 나왔는데 저는 이 테마들을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이 테마를 하고 나서 와 던전이 정말 약간 이런 방식으로 테마를 구성하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힘을 준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나눔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마는 사실 홍단의 마지막 테마로 나왔잖아요. 이제 홍대 던전의 마지막 테마였는데 이제 작년 1월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작년 1월에 오픈했고 전방 평점이 아직도 이제 4.3이에요. 4.3이면은 웬만한 꽃길 굉장히 테마, 네, 상당히 굉장히 상위급, 높은 거죠. 네, 상위급 테마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인생 테마 후기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테마 중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대 던전에서 제일 좋게 느낀 테마예요. 이제 네. 뭐 이 테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던전답게 어떤 활동성이 높고 이제 볼륨도 엄청 크고 활동성이 좀 위험한 활동성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쵸.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인테리어와 연출이 굉장히 출중한 테마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테마는 구조상으로 보면 이제 다양한 얘기를 어떤 한 가지 설정으로 엮어서 전개하는 방식인데 이런 설정의 테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네, 다양한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핑계거리가 필요할 때 그런 설정을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방식이고, 이런 테마 구성을 사실 이제 입장 전부터 직원분들이 알려주시거든요. 이 테마의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테마는 정말 어떤 영화가 딱 떠오르게끔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뷰티 인사이드. 그쵸. 네. 뷰티 인사이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입장 전에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뷰티 인사이드 혹시 보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뷰티 인사이드의 얘기를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기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였어?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장면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포스터를 오마주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그쵸. 네, 근데 이런 이야기 구성이 이제 방탈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성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테마에 어떤, 분명히 이제 특이점이 필요한데 그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비싸 보이는 장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테마에. 또. 정말 굉장한 장치가 들어가 있죠. 네, 이게 딱 겪어보는 순간, 오, 이거 대체 뭐야?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방탈출인가?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 하나로 인해서 테마의 거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이제 변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테마에서 이 장치를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말할 거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테마가 네. 애초에 성립이 안 되죠. 맞아요. 장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이 테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기획의 단계에서 이 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구성을 하자고 라고 나오면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테마인데 이 테마는 사실 스토리만 보고 이제 스토리 따로 장치 따로 인테리어 보고 이제 이렇게 놓고 보자고 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테마의 어떤 장점 중 하나는 구성 방식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 테마의 어떤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얘기해 보자면 이 테마의 다양한 공간 구성은 사실 이제 XY축이 아니라 Z축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가잖아요. 아파트에 가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어디론가 찾아오라고 할 텐데 이런 구성 방식을 쓰는 테마들은 보통 이제 아파트를 구분해서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파트를 즐길 수 있게 이제 즐기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갈 수 있게 해놓는데 근데 이 테마는 한 가지 아파트에서 층을 달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나는 4층에 있고 너는 5층에 있고 이런 류의 방식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거를 단일의 아파트로 이렇게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어떤 다른 테마들을 보자고 하면은 이런 구성 방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이런 장치가 부여가 된다면은 정말 이제 대조적이게 되는 거죠. 이 테마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공간에서 그렇죠. 작은 공간이 아니라 이제 작은 어떤 이야기 자체의 볼륨이 되게 작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반비례하게 테마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딱 대조되는 테마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디어마르시는 공간이 작은데 큰 이야기를 집어넣어놨거든요. 그쵸. 예, 약간 그런 거에 약간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작은 이야기인데 큰 테마의 구성을 넣어놓으면서 이제 뭐 메인 장치만 봐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테마의 공간, 연출, 장치, 인테리어 뭐 하나 할 것 없이 이제 어떤 프리미엄 냄새가 나는 큰 구성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자체는 어쩌면 작은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측면이 가장 주된 테마인데 이런 큰 어떤 것들을 이제 대조시킴으로써 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가 주된 테마인데 이 다양한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열거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열거하면 방탈출에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열거하는 방식은
문 하나를 놓고 방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제 문 하나를 놓고 약간 방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텀을 두는 방식이 굉장히 일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 그쵸. 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텀을 뒀고, 그게 참, 이 옴니버스식 테마들이 보면은 네네. 되게 좀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한 방에 문이 뭐, 여러 개가 달려가지고, 이 문으로 가면 A 공간이 나오고, 저 문으로 가면 B 공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전혀 그 산만한 느낌이 안 들 수 있지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필연적으로 그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문이 열려 있으면 안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이 산만하다는 느낌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공간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갈 때마다 장면 전환이 확확 되니까 그 느낌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옴니버스 테마들을 하고 왔을 때 이제 그 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평 중에 하나가 작은 테마를 연달아서 한 느낌이다라는 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통일감이 조금 모자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런 네. 오늘라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덕분에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거의 없지 않았나 맞습니다.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구조의 형태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 하나를 두고 BGM과 공간을 한 번에 이제 바꿔서 이제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전 단계의 잔상이 남거든요. 그런 어떤 잔상이 남는데 우와 여긴 뭐야 하면서도 전 단계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 테마에서 텀을 두는 방식이 굉장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강제적인 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마주하는데 문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까지는 이런 어떤 방 하나를 두고 방 두 개를 두고 이제 문 하나를 배치하는 방식이 그런 배치가 이제 이제 방탈출을 하시는 플레이어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적응의 문제였다면은 아예 이거를 이제 이 테마는 그런 점마저도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다. 약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놨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방적 허용이라고 하죠, 보통. 네, 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고 옆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진행을 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그냥 아 뭐 그러려니 하자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씀으로써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거죠. 네. 어떤 테마들은 사실 이런 몰입감 자체를 정말 주어주는 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작자의 분들의 이제 마인드 같은 게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확실히 그 부분이 강하게 드는 테마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마의 마지막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테마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테마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구성을 해놓는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가득 들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 테마라고 이제 스토리 인생 테마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테마인데 사실 이 마지막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런 공간의 배치, 어떤 공간의 배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분명 이제 테마를 이제 플레이하면서 기억에 남는 한 공간이 있잖아요. 예, 어떤 특정 장소가 있을 텐데 이 장소를 그렇죠. 사실 전 단계의 그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렇게 엮어보면은 이 장소는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전 단계의 공간들에서 이 장소를 보자면은 이 특정 장소는 보이지가 않는 상태예요. 근데 굳이 보려면은 그 공간에 이렇게 다가가서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마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 순간, 그 마지막 공간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 공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직선 구도로 이제 아예 딱 보이게 되는데 이 직선 구도로 시각적으로 딱 한눈에 들어온다는 점이 이 테마의 마지막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 그쵸. 그 얘기가
그 공간과 테마의 마지막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주냐? 그거는 플레이어 시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플레이어 시선을 통해서 이제 그 위치를 정렬함으로써 이제 이 공간이 같은 위상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쵸. 그 시선의 차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테마 스토리상으로도 이제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배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마지막 공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전체적인 구조의 스토리를 얘기해보자면 스토리장에 이제 어떤 특이점을 주어지는 방식 또한 되게 독특하겠다고 생각해요. 이런 보통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테마들은 그냥 다양한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군데 묶어서 한 테마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쵸. 그런데 이 테마는 사실 다양한 이야기가 굉장히 마구잡이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배치의 측면으로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점진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적으로. 네. 그쵸. 네, 처음에 딱 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처음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던전의 테마들이 보통 이제 첫 방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놓잖아요. 이 테마도 약간 아,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인상을 남기는 테마인데 이 테마는 이제 그런 던전식 임팩트를 몰입감으로써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외관이 예쁠수록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져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예, 이제 이제 사실 이제 인테리어만 봐도 그런데 첫 공간의 지문을 보시면은 이 지문이 정말 테마의 그런 지문의 질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지문의 질감이 테마와 이제 그 이야기 구성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첫 공간에 약간 층고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불편한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면은 이 층고는 정말 적절한 층고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쵸, 그쵸. 이 층고를 플레이어한테 불편하게 주어짐으로써 이 공간 자체가 어떤 몰입감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배려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 층고 자체가.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층고가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원래 제작 의도에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층고의 공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던전 자체가 층고가 굉장히 높은 매장이라서 네. 약간 좀 강제적으로 제가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복층을 써야만 하지 않나 음, 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층고에 대한 그 낮은 층고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이 이제 오늘라는의 경우에는. 네, 컨셉상으로 어떤 그런 당연한 부분이 됐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스토리상의 특이점을 주어주는 방식 이제 테마의 첫 공간을 사실 보면은 테마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아요. 이 첫 공간이 어떤 몰입감을 주어주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 뭐 이런 공간이 구성된 이유도 나중에 가면은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지만은 어떤 스토리상의 그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스토리상으로 어떤 한 부분을 계속 배제해놔요. 이렇게 옆으로 걸러놔가지고 이 부분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그쵸. 지문 같은 걸 읽어보면은 분명히 약간 분명 뭔가가 있는데 약간 계속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빵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허전한 느낌을 남기는 방식이 곧 테마의 스토리의 약간 메인 디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그쵸. 네 스토리적으로 어떤 좋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좋은 테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공간들이 어떤 정말 직접적인 굉장히 스토리를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무의 형태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다의 형태로 확장하는 그런 스토리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테마였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측면에서는 정말 네 정말 잘 짜여진 테마죠. 그렇습니다. 특이해 보면 이제 결말부
쪽에서 임팩트가 임팩트도 사실 이제 뭐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임팩트가 굉장히 과하지 않았고요. 되게 절제되어 있고 테마의 메시지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테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라는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한 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정말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뽑자면은 그 문제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느끼질 못했는데 이게 던전이 전체적으로 약간 예쁜 1세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문제의 유형을 따르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고급지게 꾸며져 있다. 근데 이제 오늘라는 그러니까 다른 던전 테마들은 그러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홍대 던전에선 대저택이나 꿈의 공장 같은 테마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라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과하게 단순하지 않았나. 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렇게-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있었어요. 네,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저택 문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저택은 문제가 재밌죠, 거기. 네, 문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강약 조절을 또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저택이나 꿈의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적으로 전달하려는 바가 좀 적으니까 문제풀이적인 부분에서의 재미를 많이 추구를 했고, 반대로 오늘라는 같은 경우는 연출이나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에서는 힘을 많이 뺀 느낌이고. 약간 밸런스를 맞춘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홍대 던전 테마들이 두 개씩 열렸잖아요. 네. 날씨의 신이랑 대저택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의 공장이랑 오늘라는이 열렸는데 이 두 개가 되게 이질적인 테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각 이 두 개씩이. 그러니까 네. 꿈의 공장이나 대저택 같은 경우는 이 문제풀이적인, 그러니까 방탈출의 어떤 원초적인 재미를 추구한 테마였다는 느낌이었다면 오늘라는이나 그 날씨의 신 같은 경우는 연출적인 측면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 했던 테마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꿈의 공장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네, 꿈의 공장도 이제 60분 테마고 프리미엄 테마고요. 굉장히 공간이 많고 넓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라는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던전류 테마들과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굉장히 대조적인 테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든 뭐 네, 그 컨셉도 약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이 테마도 보면은 어느 정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테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순한 테마에도 좀 특이점을 넣는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테마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꿈의 네. 공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문제였어요. 아, 문제. 그러니까 이 퀴즈적인 요소들이 가장 매력적이었는데 네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좀 신기한 부분이었던 게 꿈의 공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완전 초심자, 그러니까 던전의 다른 테마들도 그렇지만 꿈의 공장은 그러니까 제 기록상 봤을 때 던전 테마들 중에서는 제가 날씨의 신 다음으로 빨리 나온 테마였고 이게 완전 초심자를 겨냥을 했어가지고 이 테마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이 재밌었다는 게 기억이 남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 문제 풀이가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보통은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독특한 풀이 방식이 그- 있거나. 그쵸 그러니까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야 문제 풀이가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여기 이 방 문제가 재밌었다라고 하면은 되게 독특한 그 테마만이 갖고 있는 엄청 특이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꿈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문제는 또 없어요. 꿈의 공장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뭐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출문제 스타일에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그러니까 음, 그 그러니까 원리가 단순하고 누구나 이제 처음 방탈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문제를 조금 고민하면은 아하 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단서가 주어지는 방식이나 풀이하는 과정에서의 재미 이런 부분들로 문제 측면에서의 재미를 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꾸며야 되나 싶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뭔가를 이제 우리가 갖고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관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정말 크게 쓰거든요. 이제 아, 섬세하다고 해야 그쵸. 될지. 그런 풀이 어떻게 과정, 보면 섬세한 네,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엄청 시원시원한 네. 느낌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방의 재미를 약간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방의 입체감도 정말 잘 살려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또 넓은 공간을 쓰는데도 되게 낭비되는 느낌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세그먼트를 조립하는 문제라고 해도 만약에 뭐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는 그 세그먼트 조립을 그냥 지문으로만 주고 네. 또 이제 다른 테마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 포맥스 판으로 주고 또 다른 테마는 그거를 이제 뭐 책장에다가 주고 이렇게 하면 이 단서가 큰 문제가 이건 필연적으로 풀이 과정이 재밌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노린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재미를. 그 큰 오브젝트를 해둔다라는 그 측면에서. 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 테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포근함이 왜 자꾸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판타지 측면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은 벽 이제 벽이나 뭐 천장 바닥이 주는 어떤 색감 같은 게 굉장히 일정하게 진행이 되고 이거를 굉장히 막 자극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플레이어들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어떤 강한 임팩트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연출 같은 것도 최대한 배제를 시켜놓고 어떤 공간의 구조로만 담담하게 풀어 나가는데 이제 그런 문제와 공간 약간 이런 방식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되게 다채롭죠, 공간이. 네, 굉장히 충분했고 되게 담백했어요 테마가. 참,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쉽고 재밌는 문제만큼이나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는 게. 네, 막 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저는 근데 꿈의 공장보다는 약간 드리밍 스튜디오 막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 사실 그 공간 아, 이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 공간 이름들이 사실 약간 이게 공장?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공장이라는 거를 약간 구조상으로 보면 약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싶기도 하고 이제 또 뭐 수유 더 트랩의 드림 팩토리라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뭐 전전이 출시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제가 두 테마다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이름은 똑같은데 구성 방식이 전혀 달라서 어, 사실상 제목만 똑같은 테마라고 봐야죠. 네, 어, 이제 어떤 꿈을 구성한다는 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 뭐 이제 아예 없었던 그런 상상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그쵸. 상상력을 그냥 동원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 넣어 놓느냐. 아마도 그 원래의 신상은 아마도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네. 그 꿈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거기에. 네, 아마도 두 테마 다 그거를 참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인사이드 아웃이 나온 시기를 비교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쵸. 그 네. 인사이드 아웃 자체를 방탈출로 만들기는 또 약간 애매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상수 비트포비아의 테마가 있긴 했었는데 아, 전 거기 말고도 그거는- 어디선가에서 네, 본 것 같은데, 분명히 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조금 그거를 방탈출로 만들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꿈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이 아이템은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죠. 이거는 방탈출로 만들기에도 어느 정도 적합해 보이고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어떤 그 꿈의 공장이 이제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직선 형태잖아요. 직렬 형태고, 사실 이제 구조가 꼬여 있다고는 하지만은 스토리로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떤 특이점 하나 없이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테마에서 가장 많이 뽑히는 구간이 이제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어떤 연출을 예, 보여주는데 그 연출이 사실 엄청 임팩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테마가 직렬형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구조상의 이유로 봤을 때 이 테마는 쭉 뻗는 형태지만 엔딩까지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플레이어들이 엔딩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이 특별한 요소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런 요소 자체가 테마의 느낌과 굉장히 대비를 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되게 환기시키고 순한 형태로 이제 재배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구조적 연출 하나만으로도 어떤 재배열하는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 있었고, 이는 이제 사실 이것만 보자면은 테마가 결말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제 그 어떤 과정에 대한 그런 연출인데, 그 과정, 이제 결말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플레이어를 중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또 그 방탈출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또 어떤 그 연출 같은 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한 가지는 이제 보여주는 거고 연출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연출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결말 뭐 스토리의 결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연출이 준비되어 있어 하고 짜잔하고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의 다른 연출은 그 연출 안에 플레이어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연출적인 부분을 나눌 수 그러니까 큰 갈래로 보면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꿈의 공장의 마지막 연출 같은 경우는 이 둘 다를 충족시키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 네. 참 되게 독특하면서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약간 유사한 연출은 이미 많이 쓰인 바가 있거든요. 네. 딱 이거랑 똑같은 건 당연히 없겠지만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연출을 위해서 이 빌드업 되는 테마의 그 요소들이나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연출을 보여주는 딱 그 포맷도 되게 좋았어요. 그 마지막에 연출을 보여주는 그 공간의 구성도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어떤 얘기들을 다 나눠봤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까를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샤이리님이 별점을 매기면서 한 줄 평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저희가 하려는 게 어떤 평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굉장히 갑작스럽지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뜬금없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아니 네. 근데 네. 그
그 네. 영화 프로 같은 데에서 보면은 끝에 뜬금없이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나쁘지 뭐 않습니다. 오늘 나는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네, 먼저 하시죠. 아, 저 먼저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생각해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또 안 아, 그럼 나는데,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네,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나는에 대한 뭐 저의 한 줄 평은 이 테마를 이끌고 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크고 아름다운 연출. 그리고 네. 별점은 이제 5개 만점에 4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생각보다 평범한데요? 네, 뭐 아, 네, 어떤 걸 기대하신 거죠? 저는 뭔가 약간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아, 그럼 다른 테마들에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뭘 생각했더라?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이럴, 젠장. 네. 여튼 뭐, 오늘 나는 일단 미뤄두고 꿈의 공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뭐,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일단 꿈의 공장을 먼저 하는 걸로. 네. 저는 꿈의 공장을 이렇게 생각해요. 방탈출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 많이 한 사람이든, 어떤 비트포비아의 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좋은 네. 좋은 평이네요. 별점은 3.5점입니다. 네. 아, 아니, 저도 꿈의 공장은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비슷한데 네. 이제 우리가 매니아들 그리고 이제 뭐 워킹들, 뭐 초심자, 박린이 막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방탈출 횟수에 따라서 약간 그러니까 숙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어떤 테마는 이제 초심자가 하기 좋다. 어떤 테마는 뭐 이 고인물들만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모두가 재밌게 할 수 있는 테마의 모범적인 예시가 바로 꿈의 공장이 아닌가. 한 줄평이라기에는 너무 좀 긴감이 있는데요? 아, 그쵸. 그래, 이 앞부분은 이제 설명이었고, 한 줄 아, 평은 네. 모두가 재밌게 할 수 있는 테마의 모범적인 예시. 음, 그리고 저는 네. 꿈의 공장에는 별을 4.5개 드리겠습니다. 4.5개. 4.5개면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아, 저는 꿈의 공장을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했어서, 알겠습니다. 홍대 던전에서 가장 재밌게 한 테마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나는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전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 네. 네, 전방에 써놓은 평인데, 진부한 구조의 이야기를 자본의 방식으로 유니크화하다. 별점은 똑같이 4점입니다. 아하. 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별점을 주는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한 3.5점이면은 누구나 하기에 괜찮은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점 정도면은. 네. 아, 네. 저도 비슷해요. 음, 저는 제 평점을 만약에 누군가 참고를 하시려 한다면, 네. 한 4개부터는 괜찮다. 진짜다. 이게 4개부터. 이제 4개 아래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여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 일단 이 분량을 맞췄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우와, 와, 맞췄어. 다행이다. 사실 이제 저번 방송보다 시청자가 한 4분의 1 토막이 나긴 했는데,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첫 방송이라서 많았던 게 아닐까요? 네, 첫 방송이라서 뭐 화제를 몰고 다녔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톡방에다가 이제 링크를 많이 뿌려봤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만요.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다음 주에 네. 네. 다음 주 시간을 예고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네네. 다음 주 테마는 이제 솔버 1호점의
감사합니다. 솔버 1호점의 3테마를 다룰 예정입니다. 샤이니님이 이제 솔버 3부작이라고 해주시는데,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방탈주가 함께하는 방탈캐스트. 자, 여기서 2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클로징 음악도 틀어주세요. 클로징 음악, 예, 준비해 놨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